지난 10년 정도 정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서민들이 엄청 고통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지난 10년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노태우 시절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집값이 3년 동안 3배가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가장 이제 강력했던 킥이 뭐냐면 바로 양도세 100%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번 거 전부 내놔라.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해요?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하나입니다. 하나. 사실상 유일하고 물가 폭등이라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해냈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장 값진 경험이에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초미의 관심사 집값. 이번 정부에서도 집값을 잡겠다고 혈안인데 문재인 정부 보면 무려 28번의 정책을 내고도 못 잡았죠. 이쯤 되면 이런 의심이 듭니다. 과연 정부라는 존재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있는 존재인가? 과연 정부가 집값을 잡았던 적은 있긴 했던가? 집값 절대 못 잡는다.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갑론을박이 지금도 팽팽한데, 이제 언제 집값을 잡았었고, 언제 실패했었는지, 오늘 영상으로 한 방에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이란 같은 나라, 망해가는 나라에서 과연 부동산은 가격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아니면 나라가 망해가서 물가가 폭등하니까 설마 부동산도 이제 물가 폭등에 맞춰서 같이 오르려나? 이 부분을 짧게 다뤘었습니다. 결론만 잠시 살펴보면 이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들이 망해갈 때 집값이 폭등해요. 이란 부동산도 2018년 이후에 이란이 급속도로 망해가기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이란과 했던 합의를 파기하고 급속도로 망해가니까 이제 집값이 그때부터 벌써 몇 년 안 됐는데 20배가 올랐어요. 월세도 역시 이제 말도 안 되게 올랐고, 국가가 망해갈 때 이제 화폐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반대급부로 화폐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 게 아니죠. 그냥 화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냥 자꾸 우리가 뭔가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니까 화폐의 가격, 뭐 인플레, 디플레 뭐 이런 거랑 무슨 집값이 상관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화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예. 화폐 가격이 떨어지고 국가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뭐 이러면 당연히 이제 그 반대급부로 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인다. 화폐 가격이 떨어진 거죠. 예. 물가 중에 하나인 부동산도 그 가격이 자연스럽게 치솟는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물가가 엄청 치솟은 걸로 지금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집값이 물가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미친 듯이 폭등한 것 같은데 맨날 왜 물가가 이거밖에 안 올랐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그 집값이 포함이 안 되니까 이제 사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집과 관련된 뭐 내가 사서 대출 이자를 내든 월세를 내든 뭐 전세 대출 이자를 내든 이제 나가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물가 통계에서 안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다. 이놈의 물가 통계가. 근데 이제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도 초기에는 진짜 이제 사람들이 자산을 도피하다가 보니 해외로 많은 돈을 반출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뭐 방어 그런 차원에서 집값이 오르기는 진짜 오르는데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이제 말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숫자상의 가격은 분명히 오르는데 달러 대비로 보는 가치는 떨어진다.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은 대표적인 정부 통제 자산인데 권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해갈 때도 이게 뭐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고 내리고 싶으면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세금 뜯어가지고 이제 폭락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집값 안정 방법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역대 부동산 가격 잡기에 성공했던 정부, 실패했던 정부를 보면 이제 아마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전제가 부동산은 대표적인 정부 통제 자산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 통제 자산이라는 게 이제 경제 용어는 아니니까 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산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인터넷 조어처럼 이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극단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빼고는 다 정부 통제 자산이죠. 정부라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걸 독점한 게 국가거든요. 그 권력이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비트코인 빼고는 다 정부 통제 자산이에요. 정부 통제 안 받으려고 나온 자산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수학적으로. 뭐 비트코인도 압류된다. 뭐 비트코인도 가짜로 만들 수 있고 뭐 그런다.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막 자꾸 달리긴 하는데 이제 그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고요. 거래소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거 중앙 통제를 안 받으려고 만든 게 비트코인인데 그걸 우리가 또 굳이 거래소라는 중앙 통제 장치에 넣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내 통장 비밀번호 뭐 돈 뭐 내 모든 걸 다 주고 맡긴 거밖에 안 돼요. 그 맡기는 거 안 하려고 만든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예. 걔네들 이제 그 거래소에 막힌 그 가짜 숫자상의 비트코인들 걔네들만 뭔가 막 허공에서 만들어내고 뭐 압류도 되고 뭐 다 하는 거지. 실제로 이제 콜드워렛에 제대로 저장돼서 이제 관리되는 그 비트코인이 국가에 통제당하거나 뭐 이렇게 허공에서 만들어지고 빗썸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고요. 그러므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태생 자체가 걔는 애초에 뭐 거래를 활발하게 하자, 뭐 경기를 부양하자 이런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걔는 통제 자체를 벗어나고 싶어서 만든 애니까 걔 빼고는 전부 다 사실상 전부 다가 뭔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통제당할 수 있는 자산이다. 6.25 전쟁 나고 3일 만에 이제 우리 통장이 다 셧다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금 인출 제한 걸어버렸죠. IMF 때도 마찬가지예요. 뱅크런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예금 인출 제한됩니다. 은행에서 내 돈을 아무 때나 이렇게 찾을 수 없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뭐 안전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SUV 같은 차량들은 애초에 이제 전쟁 나면 무조건 국가가 먼저 갖다 쓰거든요.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 쇠붙이 하나하나까지도 국가가 다 공출해서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쟁이 길어지면 SUV뿐만 아니라 차종을 가리지 않고 다 국가 겁니다. 금도 이제 미국에서 개인의 소유를 금지했던 적도 있었고 뭐 전쟁이나 뭐 이렇게 되면 국외 반출 당연히 금지되고 국경에서 다 뺏기죠. 피난 가는 행렬에게도 다 군인들한테 이제 뺏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라는 힘이 워낙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결국에 뭔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심지어 시장 경제까지 작동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국가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는 한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선 진짜 민주주의가 멈춰야 되잖아요. 작동을. 최근에 이제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권위주의 사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벌써 이제 그 전 지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경제까지도 무너져야 되는데 정부의 완벽한 통제에 들어가려면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심지어 지상 최악의 통제 과목인 북한조차도 장마당 통제가 쉽지 않고 이란 같이 이제 자국민한테 막 총기 난사 군인들이 갈기고 막 3만 명씩 죽거나 다치게 하는 이런 나라조차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우선 당장 문재인 정부가 그걸 진짜 제대로 보여줬죠. 사실 어떤 역사적 교훈 측면에서는 되게 많은 걸 남기고 간 정부예요. 무려 2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등했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뭐 중간중간 이번에는 좀 센가 싶어서 이제 잠깐 몇 달은 좀 이제 집값을 잡은 것처럼 보였었죠. 근데 하지만 경험해 보셨듯 얼마 못 가서 다시 불씨가 더 크게 되살아나더라. 정부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다라는 신뢰를 보여준 정권이에요. 특히 이제 규제만으로는 못 잡는다. 이 문재인 정부의 기억이 또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그 기억이 제일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집값은 절대 못 잡는다. 이런 인식이 이제 거의 신앙처럼 굳어져 가고 시장에 자리 잡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뭐 작은 이벤트 같은 걸로는 아예 귀에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정부가 규제나 정책으로 집값을 잡았던 때가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대체 정부는 집값을 언제 잡았었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이명박, 윤석열 정부 이 4개의 정부가 집값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제 박정희 정부는 뭐 그렇죠. 김영삼 정부도 있긴 한데 김영삼 정부는
아예 그러니까 정책이랑 아예 상관없이 그냥 IMF가 부동산을 뚝 팬 거죠. 그런 거고, 이제 박정희 정부가 규제로 잡은 대표적인 정부. 그러니까 노태우 이명박 정부는 공급으로 잡은 대표적인 정부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금융정책으로 잡은 정부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미국보다 뭣도 아닌 이제 우리나라가 뭐라고 금리를 안 올리고 베길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우리가 따라갔죠. 따라가다 보니까 집값이 잠깐 잡혔던 건데, 우리 내부의 요인만으로 의도적으로 야 이거 잡아보자 해가지고 잡았던 거라고 하기는 좀 많이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서둘러 꺼내면서 이제 뭐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냐 뭐 해가지고 비난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금리 인상과 인하라는 여부는 우리의 내부적 의도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약한 나라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정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잡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도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써서 집값을 잡았던 것만 보자면 이제 박정희, 노태우, 이명박 정부인데, 그 첫 번째 박정희 정부, 규제로 때려잡은 건 박정희 정부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과거에 이제 실시간 영상에서도 다뤘었고 멤버십 영상에도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과거부터 계속 이제 모든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댓글도 달리고 하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다뤄봅니다. 뭐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처음 생기게 만든 게 사실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파분들은 이제 이제 좌파 정부에서 막 규제를 낼 때마다 막 저 빨갱이 공산당들이라 저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또 우파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게 또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뭐 또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뭐 어쨌든 뭔가 당국자들, 뭐 정부나 뭐 정책 당국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규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이 박정희 때 이 향수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야 뭐 옛날 얘기 뭐 잘 기억도 안 나고 이제 젊으신 분들 알지도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정책을 세우고 조언하고 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눈에 선할 정도로 눈에 뭐 경험했고 배웠고 뭐 외웠고 기억하고 뭐 다 그러고 있겠죠. 당연히 부동산학과를 가도 다 배우고, 그리고 그 부동산학과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이제 정책을 세우고 수립하고 뭐 사회수석 뭐 정책실장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무현 때 문재인 때 이제 하셨던 김수현 사회수석, 그분도 이제 세종대에서 교수하시던 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다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향수가 있는 거죠. 최초의 종합부동산 대책 88 조치, 토지거래 허가, 뭐 기준시가 고시, 공인중개사제도, 뭐 인감증명제도, 기업무용 토지에는 이제 공안지세라는 걸 부과하죠. 뭐 그런 거라든지 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해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등등등의 지금 알려진 모든 부동산 정책들이 이때 한 방에 쏟아졌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다 듣도 보도 못한 거였죠. 갑자기 뭐 무슨 막 규제 정책이 뭐가 뭔지도 모르게 혼을 빼놓을 정도로, 사람이 원래 미지의 공포가 크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게 막 쏟아지니까 그걸 한 방에 다 때려박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규제로 뭔가 때려잡으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도 모를 때 한 방에 좀 세게 많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기억이 뭐. 하지만 이제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무도 예측 못할 때 굉장히 많이 한 방에 이렇게 때려 박아야 규제를, 그래야 이제 먹히는데, 박정희 정부 때 가장 이제 강력했던 킥이 뭐냐면 바로 양도세 100%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번 거 전부 내놔라.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해요? 당시에 이제 미등기 전매 부동산 등기 안 하고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걸 이제 그런 부동산에 한해서 양도세 100%라는 이제 듣도 보던 핵펀치를 날린 건데, 당시에는 등기 안 하고 전매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고 많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 관리 감독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 이게 특정할 수 있어야 경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한해서 세게 박았지만 뭐 이게 약간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행태에 이 양도세 100%라니 이제 그게 굉장히 셌었죠. 그래서 음, 시장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이때가 거의 유일하게 규제책으로 부동산을 잡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고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사건이었던 거죠. 정부가 언제든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일리를 보여줬던 사건. 문재인 정부가 반대로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부동산을 못 잡는다라는 걸 보여줘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8.8 조치는 당시에 처음에 했고 군사정부였고 또 한 번에 막 때려잡았고 그래서 이제 먹혔던 게 있고 또 살짝 애매한 게 있어요. 정말로 규제책만으로 잡은 거냐 이게. 왜냐면 이때가 이제 우리가 삼고 불황이라는 게 왔다가 나중에 삼조 호황이라는 게 오죠. 이게 다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글로벌 경기라는 측면에서도. 근데 이제 글로벌리하게 삼고 불황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이클에 겹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100% 규제책만이 작동을 해서 시장이 잡힌 거냐, 외부 요인 때문에 잡힌 거냐, 복합적인 거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때가 삼고 불황이라는 이 글로벌 이제 그 어둠의 파도가, 불황의 파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기만 하면 규제책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온전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걸 우리가 한 방에 시행하고 뭐 양도세 100%? 이런 건 이제 못합니다. 이거 지금 하면 이제 탄핵이죠. 이때는 군사정부 시절 얘기였고 지금은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잖아요. 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뭐 우리나라 이미 빨갱이 나라 됐다, 공산당 됐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글로벌리하게 보면 상당히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시장을 꺾을 만큼 큰 한방이라면 이게 독재다, 뭐 말이 되냐, 북한이냐 이런 저항이 너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장벽에 표심이 움직이겠죠. 그 표심이라는 장벽에 결국 막히겠죠. 현재 우리나라에 집을 가지는 사람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이게 가구 기준으로 보면 3분의 2나 돼요. 이 표심을 싹 다 갖다 버리기엔 너무 거대하죠. 이게 좀 잡겠습니다 정도지 실제로 잡히기 시작하면 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정부마다 다 그래요. 예. 뭐 사실 좌파 정부의 아버지 같은 분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집값 올리려고 뭐 엄청나게 막 적극적인 정책 펼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많은 표밭을 포기하고 집값을 박살낼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또 에이 우파 정부나 집 가진 사람 눈치 보지. 좌파 정부는 어차피 집 가진 사람들이 원래도 안 찍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고 집값을 아주 그냥 멸망까지 끌어내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댓글에 보면은. 근데 뭐 댓글뿐만 아니라 그냥도 어른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좌파 정부가 진짜로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을까요? 진짜로? 아니면 이제 떨어뜨리고 싶은 척을 해서 날 찍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까 정치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은 하지만 또 내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결국에는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 찍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하는 거지 진짜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또 이제 하실 텐데 좌파고 우파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정부도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도 집값 빠지니까 막 분촌주공 일병 구하기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파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 문재인이 못 해낸 거 우파 대통령이 해놨다 막 이러면은 더 인기도 올라가고 표심이 올라갈 텐데도 잡았어요.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걸 포기하고 살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좌파 정부는 완만하게 오르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막 폭등하는 것만 잡고 이제 표심은 잡고 사실상은 이제 어느 정도 오르길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사는 뭐냐? 뭐 인재의 적재적소 뭐 이렇게
우리가 다 개념이라는 걸, 수학도 개념이 핵심이잖아요. 개념이라는 걸 다 잡고 가는데 이제 뭐 다 그래서 뭐 공리같이 공식같이 도그마같이 막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당의 목적이 뭘까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이에요. 그럼 정권 창출은 뭐하러 하는 걸까요? 입법, 예산, 행정 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정권 창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부동산이 침체되면 그 정권 창출을 하고 싶었던 그 정당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세 가지 권한 중 하나가 크게 축소되는 거예요. 예산. 그러니까 예산은 세금에서 나오고,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죠. 이 중에 지방세는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나와요. 부동산이 침체되면 지방세가 크게 뻥꾸가 난단 말이에요. 빵꾸가. 국세도 뭐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다 합치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세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고, 거래량이 풍부하지가 않으면 가격 자체도 내려가기 때문에 보유할 때 내는 세금도 큰 폭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거래세든 보유세든 이 거래가 줄면 다 준다고요. 그래서 이 세수입이 줄어들면 정권 창출을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걸 누가 더 싫어할까요? 예를 들어서 좌파와 우파 중에 누가 더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행정부나 다 싫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좌파는 큰 정부를 지향해요. 이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는 문제가 있어, 내가 다 이거저거 손봐줘야 돼 하면서 이제 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누가 더 싫겠냐고요. 예산 줄어드는 거. 예산이 그냥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좌파 정부는 더 큰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야 되고 세금이 더 많이 거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침체하면 큰 정부 지향하는 사람들이 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좌파 정부의 아버지 김대중 정부 때도 미친 듯이 부동산 부양하려고 난리를 쳤다니까요. 이게 뭐 좌우랑 상관없어요. 그냥 국가의 예산이 빵꾸 나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요? 정권 창출 뭐하러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오해다. 그리고 근데도 막 이제 막 말은 세게 하고 규제하는 척하고, 규제를 뭐 하는 척하는 게 아니죠. 하긴 하죠. 예. 근데 그게 표심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다.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이제 폭등을 잡고 완만한 상승을 가고 싶다라는 거지, 진짜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 분명 집값 떨어지면 김대중 정부 때처럼 바로 부양제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우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게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좀 진보 보수로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정치학적으로는 좌파 우파로 부르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색깔론이 이제 뭐 있다 해가지고 좌파에 대한 옛날에 빨갱이 이런 인식 때문에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바꿔서 쓰는데, 사실 이거 자체도 또 프레임이거든요. 왜냐면 또 한쪽은 진보적이지만 한쪽은 또 뭐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한다, 이렇게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정치학적으로 이제 좌파 우파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 가구의 3분의 2 가까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파와 중도와 심지어 진보에서도 집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뭐 호남에 있는 집을 뭐 영남 사람들이 갖고 있겠어요? 전부 호남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호남 사람도 집을 갖고 있고, 이게 진보 진영도 집을 갖고 있고, 강남 좌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집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재산을 폭락시킨 다음에 정권 창출 다음 정권이 안 나온다. 뭐 지방선거든 뭐가 됐든 간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리고 중도를 못 잡으면, 다들 이제 원래 이게 딱 그렇거든요. 정치가 민주당이 됐든 국힘당이 됐든 그 자기네 당 경선할 때까지는요 진짜 극좌 극우처럼 굴어요. 그래야지 내 그 원래 표밭, 내 그 집토끼들한테 이제 지지를 얻거든요. 막 정말 극좌 극우처럼 막 치우쳐서밖에 하다가 이제 진짜 대선에 나오고 뭐 이런 선거에 나오면 갑자기 이제 상대의 정책을 따라하기도 하고 완전히 바뀌거든요. 뭐야 쟤 왜 저래, 막 배신감 느낄 정도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게 이유가 뭐냐면 중도를 못 잡으면 애초에 선거에 못 이겨요. 그래서 바로 뒤통수 때리고 이제 딴소리를 시작하는 타이밍이
경선에서 이기고 우리 당내에서 1등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도 잡기에 나서는 거예요. 중도 없이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중도들도 집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 가진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고 너무 무리한 정책은 할 수가 없다. 적당히 다 용납되는 수준에서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게 좀 가능한 거지. 말도 안 되는 막 양도세 100% 매기겠다 이런 건 안 되고요. 표심이라는 강력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과거 군사 정권처럼 과감한 결단 정책 이런 거, 무지막지한 정책 이런 거는 어렵다. 상당히 불리한 정치적 도박이 되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뭐 탄핵이 몇 번 되다 보니까 이제 아주 밥 먹듯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표도 떨어질 뿐더러 뭐 말도 안 되는 정책 냈다가는 바로 탄핵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정치인들은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절대적인 정의나 막 무슨 신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표 계산해가지고 표대로 하는 거예요. 표대로. 그들의 목적은 오직 표기 때문에 표 계산을 안 할 수 없고 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의 그 강렬한 반발을 다 이겨낼 자신은 없다. 그래서 댓글에도 이제 뭐 좌파 정부는 세금의 혈안이다 뭐 이런 표현 쓰셨어요. 근데 이 표현이 바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좌파 정부의 입장을 이제 스스로 얘기하신 거죠. 강경하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더욱이 주된 세입원 중 하나인 부동산을 진짜로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 게 좌파 정부고 어느 정부든 비슷한 처지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내가 가지고 싶은 거지 배를 갈라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지든 외부 요인으로 부동산이 빠지든 뭐 막상 빠지는 신호가 조금만 길어지잖아요. 처음엔 잠깐 뭐 우리가 역시 해냈습니다 환호하다가도 바로 걱정될 거고 조금만 더 지나서 시간이 길어지면 뭐 좌고우고 간에 막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당장 언론에 세수 펑크 심각하다 이런 기사부터 막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언론의 기사를 흘린다고 표현하죠. 흘려서 이제 미리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분위기 조성도 하고 또 뭔가 뭐 좀 이거 반발 심할 것 같을 때 할 때는 미리 좀 이렇게 흘려가지고 반응도 보고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딱 이렇게 발뺌도 하고 이게 딱 언론 이용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치 성향을 떠나서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요. 대단히. 이게 한국은행이나 경제부처로서는 절대 하지 않으려는 일이에요. 폭등을 막고 싶은 거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은 게 절대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플레는 물가가 오르는 거죠. 또는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 둘이 같은 말이죠. 그리고 디플레는 물가가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대부분이 물가가 올라서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인플레가 나빠 보이고 뭐 이러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인류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진짜 디플레 때문에 진짜 고생 개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인류사가. 그 디플레가 진짜 최악의 최악이에요. 네, 최악의 악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디플레는 암흑의 중세처럼 이제 세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피하고 싶은 상황이 디플레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인플레를 택하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세한 이유는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제 우리가 디플레만을 피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하는 건데, 근본위 체제라는 걸 벗어났어요, 우리가. 근본위 체제를 벗어나면 좋았던 게 하나거든요. 이제 허랑방탕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대신, 최소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고의로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고의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한 인플레이션을 조금만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의 단점은 줄이고, 디플레를 피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거 그냥 이렇게 인플레를 조금만 만들면서 살아보자. 이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지나고 또 닉슨 쇼크를 지난 이 미국의 달러 질서 요 안에 머무르는 국가들 내에서는 디플레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디플레를 겪은 나라들이 조금 있긴 해요. EU 산하의 몇몇 나라들 걔는 이제 지들이 통화 주권을 포기해버려서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 나 여러분께 모든 걸 맡깁니다 뭐 이렇게 돼버렸으니 당연히 이게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제외하면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는 거거든요. 둘 다 부동산 때려잡다가 디플레가 온 거예요. 둘의 공통점이 뭐게요? 둘 다 G2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넘버 2 자리를 한번 해봤잖아요. 한번 그 자리를 가봤던 나라들.
"야, 야, 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야, 디플레 오면 야, 너 암흑의 중세 가는 거야. 그거 약도 없대." 막 누가 뜯어 말려도 "야,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씨. 난 괜찮아. 내가 지금 G2인데 내가. 내가 그 정도는 버텨 임마." 뭐 이러면서 지금 부동산 때려잡다가 골로 간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고의로 폭락시킨다? 물가를 폭락시킨다? 이 디플레를 만들어낼 위험을 감수하는 거고, 이게 디플레는 답도 없고 약도 없고 잘못하면 진짜 중세로 간다니까요. 그 어떤 정부라도 뭐 이게 내가 좌파라서 우파라서 뭐 정치 성향이 어떻다고 해서 가고 싶고 말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애초에 아니다. 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중립금리라는 걸 정해가지고 약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그 디플레이션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파 정부에서 부동산 때리기 하는 거, 그게 집값 폭락을 유도하는 게 절대 아니다. 무주택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이자 급격한 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만들고 싶은 그 두 가지의 표현이다. 이게 물론 모든 정부가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질 거다라는 전제가 있긴 해야겠죠. 예. 뭐 그것까지 없다고 하면 이제 예측이 아예 무용하기 때문에 무슨 예측이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유세 10% 이런 건 진짜 못한다. 아니야, 이재명 정부는 진짜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 OECD 평균이 0.33%죠.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미국 뉴저지주가 0.5%가 조금 안 돼요. 2.5%가 좀 안 돼요. 2.49%? 근데 이제 보유세 10%라는 건 이제 전 세계 역사상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세율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소득세 99% 같은 그냥 뭐 극단적 가정이죠. 이제 북한처럼 뭐 배급사에 가거나 그런 가정이다. 그래서 어, 북한처럼이나 돼야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거고, 약간 정리를 이제 좀 한번 해보면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은 유일한 게 박정희 정부고, 근데 군사 정부니까 가능했고, 심지어 삼고부랑이 도와줘서 규제만으로 잡은 건지 조차 헷갈린다. 그 이후로는 규제책으로 집값 잡기에 성공한 정부도 없고, 뭐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상 너무 심하고 파격적인 규제는 현실적으로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먹혔었던 정책은 이제 규제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제 이제 확실히 먹혔고 집값이 잡힌 적이 있었냐? 이제 그 아까 윤석열 정부도 박정희 정부도 공교롭게 이제 어떤 외부 요인이 겹쳐서 제대로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두 정부가 노태우 정부랑 이명박 정부인데,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를 전부 다 풀어서라도 집값이 안정화될 때까지, 집값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 풀면서 계속 공급하겠다 하면서 이제 대규모 공급 정책인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 계획을 내놨었죠. 앞으로 이제 물량이 쏟아질 거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을 했고, 결국 매수 심리 억제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이제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때 최경환 부총리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그 막 이어폰으로 이제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당시에 이제 예, 지금 집 사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약간 전 국민을 설득하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뭐 이명박 정부도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이때도 2008년 금융위기랑 시기가 좀 겹치죠. 예, 공급이라는 정책만으로 잡은 건지 확인하기에는 살짝 찜찜하다. 결국 이제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노태우 정부 하나입니다. 하나. 사실상 유일하고 물가 폭등이라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해냈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장 값진 경험이에요. 지난 10년 정도 정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서민들이 엄청 고통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지난 10년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노태우 시절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집값이 3년 동안 3배가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가장들이 막 비관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극단적 선택하고 뉴스에 나오고, 어 우리가 잘 아는 일기 신도시라는 게 이때 지어지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뭐 이런 당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점점 가구 수가 줄죠. 근데 당시는 4인 가구가 그냥 표준이었거든요. 그러던 시절에 214만 호를 짓겠다 그랬어요. 800만 명이 넘게 살 수 있는 집을 3년 안에 짓겠다 그런 거죠. 뭐 자재 파동 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집 막 때려 짓느니라.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었는데 전 국민의 20%가 살 집을 3년 안에 짓는다는 소리잖아요. 당연히 실제로는 못했지만 진짜 할 기세로 밀어붙였고 진짜 많이 짓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은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잡혔어요. 당시가 진짜 엄청난 물가 상승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값만 딱 핀셋으로 잡아낸 거예요. 결국 답은 공급에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극도로 센 규제는 못할 거고 규제만으로는 잡히지도 않고 일시적으로 규제해봤자 잠깐 뭐 시장이 반응을 할 뿐이지 물론 브레이크 잡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춰서 이 속도를 좀 줄이는 게 의미가 있죠. 하지만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뭐 뭔 규제를 막 이번엔 좀 센 것 같은데 뭐 잡히나 하면은 잠깐 뭐 몇 달씩 멈추고 그랬었죠. 근데 올해는 못 가요. 이게 보통 몇 달 갑니다. 몇 달.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이 필요하다. 막대한 공급. 사실 이거는 진짜 사실 뭐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면 알 수밖에 없는 게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럼 공급해야지 가격이 떨어지는 건 뭐 누구나 아는데 공급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중국도 부동산이 잡힌 이유 중에 이제 뭐 정부가 브레이크 건 것도 있고 뭐 미국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건 결국 공급이에요. 중국 공급이 얼마나 많이 됐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주택 보유율이 90%가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90%가 집이 있어요. 그런데도 공급을 계속 때려박아 가지고 뭐 빈집이 거의 8천만에서 한 1억 2천만 사이까지 보니까 대충 한 1억 채가 지금 그러면 지금 한 그 3명씩 산다 그러면 한 3억 명이 살 수 있는 집이 지금 공실로 비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뭐 이게 부동산 잡다가 디플레 올 수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막 이렇게 많이 때려 박으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넘치니까 이제 뭐 물가나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디플레가 오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나 중국 같이 이제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더 심하게 올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중국도 디플레에 접어들었어요. 일본도 부동산 잡다가 디플레에 접어든 거고. 하지만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던 시기였잖아요. 그 집값은 떨어져도 물가는 오르던 상황이다 보니까 집을 막 또 때려 짓다 보니까 이제 건설 경기도 좋아져 버리고 물가도 오르는데 경기도 좋아지는 국면이 돼 가지고 이제 운도 좋았죠. 워낙에 이제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뭔가 운까지 따라줬다. 특히 이제 그냥 막 자산 시장을 다 때려잡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이제 돈들이 향할 수 있는 어떤 물길을 열어줬어요.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이었죠. 트로이카주라는 게 그때 엄청나게 막 폭등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에 물길을 돌린 거지 이제 자산 시장 자체를 무너뜨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때는 디플레가 안 왔다. 다른 물가도 다 올랐고 주식 시장으로 또 돈의 물길을 흘렸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뭐 다짜고짜 뭐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제 이재명 정부처럼 뭔가 부동산으로 가는 물길을 코스피로 돌려보겠습니다라는 건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이제 뭐 노태우 정부 때를 오마주하는 뭔가 말이 되는 소리긴 하죠. 다만 이제 아쉬운 게 공급이 이 정부에서는 이제 너무 뭐 이렇다 할 게 뭐가 없잖아요. 그냥 이미 있던 거 좀 빨리 땡겨 볼게요. 뭐 요 정도고 사실 뭐 이렇다 할 공급 정책이 특별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거고. 또 뭐 이번 정부도 특별하게 공급 대책을 앞으로 뭐 더 추가할 수가 쉽지는 않은데 뭐 그런 게 추가되지 않는 이상 규제와 엄포만으로는 이게 일시적인 관망 뭐 요런 효과는 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집값을 잡고도 디플레에 안 빠졌는데 그게 이제 집값은 잡혔지만 디플레에 안 빠지게 하려고 이제 막대한 재정 확장 정책을 펼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을 세일즈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식 사면 부자 됩니다. 막 이런 말을 해가지고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몰아넣었어요.
지금 주식 사면 부자 됩니다. 이런 말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대통령이 세일즈를 하면 일단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도 이명박이 오늘 주식 사면 부자 됩니다 한 날이 역사적 저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당시 이제 크리스마스 2018년? 뭐 아무튼 그때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그 오늘 주식 사면 부자 됩니다를 트럼프도 하거든요. 그때가 또 미국 주식 역사적 저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 이제 5,000비 하겠다고 사실 저도 그때 좀 초반에 콧방귀 꼈거든요. 네, 워낙 또 아무튼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지금 진짜 5,000피가 오긴 왔어요. 물론 이제 그 삼전하고 하이닉스의 덕이 너무 크지만 대통령들이 세일즈 할 때는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정부 때도 정부에서 나서서 여러분 지금 집 사면 부자 됩니다 뭐 이런 말 했을 때가 진짜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쌌어요. 예. 말도 못했죠. 지금 집값의 한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튼 이명박 때도 그때 뭐 지금 주식 사면 부자 됩니다 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아주 쏠쏠하게 돈을 벌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우파분들에게도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 저쪽 사람들도 변한다. 제가 요즘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게 좀 고마운 게 당시만 해도 주식은 투기라고 그 대통령이 주식 투기를 조장한다 해가지고 진짜 막 쌩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명박이 그 주식 사라고 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막 5,000피를 부르짖는 걸 보면서 와 정말로 변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라도 뭐 원전도 하겠다, 코스피도 뭐 세우겠다, 금속노조 손절도 하고 뭐 물론 이제 뭐 노란봉투법이니 이런 뭐 이런 건 좀 열받긴 하지만 이게 좌파들도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저 굉장히 비관적이던 국가의 미래상이 저도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 쟤네들도 우리가 잘하면 저쪽에서도 표를 주긴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 사람들도 좀 정상적인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죠. 제가 진짜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했는데 와 진짜 그때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이 투기꾼이라고. 진짜 막 뭐 20대, 30대 초반까지도 주식 투자하면 투기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정부에서 이게 5,000피를 가겠다, 막 코스피 투자하세요, 막 이런 거 보면 막 감회가 새롭다니까요? 옛날에 진짜 내가 하도 막 그 마녀사냥같이 투기꾼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이제는 이런 세상도 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 여튼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이제 막대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잡으면서도 이제 주식시장은 오르고 또 우리나라 경기는 살리고 이러면서 디플레에 안 빠졌던 거죠. 돈을 이렇게 화끈하게 풀다 보면 또 그때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혼자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죠.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풀면 이제 경기가 좋아져요. 대신 인플레가 찾아오고 인플레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뭐 디플레도 인플레도 안 좋은 건 똑같지만 이제 디플레는 약도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나 중앙은행, 경제부처 이런 데는 약한 인플레를 유도해서 경기는 좋아지면서 디플레를 방지하자 이게 기본이라고요. 뭐 노벨상 받은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나 안나 슈워츠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증명했고 지금 요 썸네일 모양의 제 과거 영상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놨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 찍어내도 소용없다. 뭐 돈 찍어낸다고 뭐 부동산 오르고 뭐 오르는 줄 아냐. 일본이나 중국 봐라. 돈 엄청 찍어냈는데 안 올랐다. 뭐 돈이 휴지가 될 정도로 많이 풀었다. 근데 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빠졌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진짜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고 있는 오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다. 이거 자체가 가짜라고요. 예, 가짜예요. 일본이 밉다, 일본이 싫다, 일본이 망해라. 이게 국민 감정으로 좀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니콘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반일하고, 뭐, 막 유니클로 입고 반일하고, 뭐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뭐, 어이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냥
이제 반일 주도하는 또 특정 방송국 몇 개 있잖아요. 걔네들 가가지고 맨날 뭐 저기 타마신 도시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아, 이거 뭐 여기가 뭐 부동산이 도쿄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오는데, 이게 사실 지난 10년 넘게 한 15년 가까이 일본 부동산 엄청 올랐어요. 지금 여기 빨간색이 지난 15년간 오른 그 부동산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이 도시 지역들 같은 경우 엄청난 상승을 했고, 도쿄에서도 이제 도심 6구라고 하죠. 그 우리나라의 핵심지 같은 막 한강벨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버블 시절을 이미 한참 뛰어넘었거든요. 도쿄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도쿄 끝자락으로 가면 거의 서울에서 뭐 춘천이나 서울에서 뭐 천안이나 뭐 이런 데 정도 거리예요. 근데 저기 도쿄 끝자락 제일 망한 동네만 가져와가지고 이거 봐라, 도쿄도 망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다. 우리나라도 저기 춘천이나 천안 끝자락에 아주 오래된 구축 나홀로 아파트 막 이런 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경매로도 찾아보세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파리는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괴담 같은 건데, 아직도 우리나라만, 아, 저거 봐라, 일본. 그리고 누가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일본 걱정을 해요. GDP 차이가 얼마고, GDP 순위로만 봐도 일본이 지금 뭐 망해간다 해서 막 그 G2에서 지금 뭐 이제 4위, 5위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까지 온 거, 우리는 지금 15위 바라보고 있어요. 해외 투자해놓은 자산으로 봐도 일본이 훨씬 크고, 지금 세계 경제가 맨날 벌벌 떠는 게 뭐예요? 일본이 맨날 투자해놨던 거 다시 빨아들여서 일본으로 가져갈까봐, 엔캐리 트레이드 쇼크 올까봐 지금 걱정돼가지고 맨날 주가가 출렁이는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일본 걱정을, 일본이 무슨 잃어버린 30년 같은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본, 그리고 지금, 안 믿기시면 일본 리츠 찾아가지고, 일본 리츠 보세요.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그리고 도쿄 가보세요, 좀. 가까운데, 이게, 일본 부동산 버블 때도 돈을 풀어대서 오른 거고, 내릴 때도 타이트닝 해가지고, 그러니까 풀었던 걸 긴축하면서 이제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버블이 터진 거잖아요. 돈을 풀면 오르고, 긴축하면 깎인다. 이게 그냥 뭐 경제학의 정석 같은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돈 풀 때 오르고, 긴축하면 폭락하고, 중국이 딱 그런 거잖아요, 중국이. 근데 이제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 무슨 소리냐. 버블 꺼져가지고 되게 심각해져서 지금, 부동산 다 곤두박질 치고 나서도 돈을 미친 듯이 풀었는데, 나중에 올리려고 막 돈 풀었을 때 안 올랐지 않냐. 근데 그렇게 전제하면 맞긴 맞아요. 그럴 땐 돈을 아무리 풀어도 안 오르죠. 그게 지금 여태까지 제가 아까부터 지금까지 설명드리던, 계속 그 디플레가 오면 백약이 무효다. 디플레는 못 잡는다. 그래서 디플레만은 피하려고 우리가 차라리 약한 인플레를 선택한 거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플레만은 막아야 되는데, 근본이제나 음본이제 같은 금속화폐를 사용할 때는 이걸 막을 길이 없었거든요. 광산이 신규 발견이 돼야지 그 금속을 뽑아내야 화폐의 공급 자체가 되니까. 근데 광산 발견이 안 되면 화폐 공급을 못 하니까 화폐가 귀해지잖아요. 화폐가 귀해지니까 그 반대에 있는 물가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 디플레 상황을 금속 화폐 시절에는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본이제 하에서는. 근데 디플레가 왜 최악이냐? 물가가 내리면 좋은 거 아니냐? 그 이유를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집값이 빠지고 자산 가격이 빠지고 물가가 계속 낮아지는 순환,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게 싸요. 소비를 미루게 된다는 거죠. 나의 소비는 누군가의 매출이다. 기업은 매출이 낮아지고, 매출이 낮아지니 사람을 자르고 신규 고용을 안 하겠죠.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들은 또 돈을 못 벌고, 그래서 또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이니 기업이 어렵고, 기업이 어려우니 일자리는 사라지고, 이 악순환을 잡을 길이 없어요. 차라리 인플레는 금리를 올리면 잡는다 라는 해결책이 있어요. 돈값이 낮아지는 게 인플레잖아요. 돈값인 이자를 많이 주면 돈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인플레는. 근데 디플레는 금리를 내린다고 무한정 내릴 수가 없잖아요. 돈값이 높아지는 게 디플레인데, 이자를 낮춰서 돈값을 낮추는 데는 한계라는 게 있다고요. 이자를 높이는 건 무한대로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자를 낮추는 건 하한선이 있잖아요. 그걸 제로금리 하한이라고 합니다. 한 번 빠지면 외부의 도움 없이 내부 정책만으로는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정말 까다롭다. 일본도 결국에는 외부 요인으로 이 디플레 상황에서 이제 탈출을 한 거지,
내부에서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디플레 일단 한번 빠지고 나면 돈을 풀어도 그게 시장으로 안 가요. 은행 안에서만 고여서 거기서 계속 머물거든요. 돈을 풀었다고는 하는데 M2를 늘렸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은행 안에만 있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뭐야 그 물가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뭐 그 기업은 망하고 있는데 돈을 왜 빌려요?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시스템 안에서만 머물고 바깥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뭔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지금의 중국 이런 애들이 돈을 풀어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딱 그 유동성의 함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환율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돈이 도는 순환 속도가. 디플레 상태에서는 돈을 푼다고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는다. 그걸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이게 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본과 중국 상황을, 그러니까 근본이제를 탈피한 이후에는 세계 경제의 디플레가 거의 안 온다고요. EU 몇몇 나라는 화폐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온 거고, 정상적인 나라들은 화폐 주권을 포기 안 하죠. 그리고 지투를 찍었던 두 나라, 일본과 중국만 이 정도는 견디겠지 하는 오만함으로 스스로를 디플레에 밀어 넣었다. 디플레 트랩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디플레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다 알고 배웠고,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중립금리 이상의 약한 인플레를 유도하면서 디플레를 막고 있어서 디플레가 진짜 잘 안 온다. 그래서 항상 약한 인플레를 하다가 이거 좀 나라가 힘든데 예산 많이 필요한데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싶으면 돈을 막 왕창 풀어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물가 상황이 주기적으로 오고, 그 고물가 상황이라는 게 결국 집값 폭등이 주기적으로 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노벨상까지 받은 경제학적으로 다 검증이 끝난 얘기고, 이게 각국 중앙은행이나 경제부처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값이라는 건 지금의 화폐 시스템 안에서는 구조적으로 오르게 돼 있고, 가끔 위기가 올 때마다 아주 큰 폭으로 올라왔다. 이걸 어느 정도라도 잡기 위해 많은 정부가 노력했지만 규제로 잡는 데 성공한 건 박정희 정부뿐이고, 그것도 이제 군사정부 시절이라 가능한 데다가 그마저도 이제 100% 규제책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당시의 시대적인 그 삼고불황이라는 그 부분이 있었다. 유일하게 물가가 막 오르는 상태에서도 정부 대책만으로 잡은 게 노태우 정부뿐이고, 막대한 공급 정책이 먹혔었던 거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시장에 아주 짧은 브레이크 정도는 가능했으나, 나라가 뭐 흥하든 망하든 무슨 규제가 나오든 상관없이 뭔가 제대로 된 효과는 보여주질 적이 없다. 근데 그러면 이제 답은 정해져 있죠. 공급을 하면 돼요. 근데 왜 공급을 안 할까요? 첫 번째로 이제 민주당은 당리당략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맞아요, 당이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이 다 표잖아요. 이거는 본인들도 부정을 못 해요.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상급지에서는 빌라를 밀고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바로 선거구가 이제 상대 당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급지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하는 공급은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맨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뭐 이렇게 삭막하게 아파트가 있는 거, 그런 건 삶이 아닙니다. 막 전파사가 있고 쌀집이 있고 막 이런 골목이 있고 뭐 이래야 사람의 사는 삶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한 게, 그거 다 밀고 아파트 지으면 이게 선거구를 뺏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지방은 괜찮아요. 지방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지역구가 날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방은 재개발 재건축이 수익성 자체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죠. 근데 뭐 아무튼 지금 이제 민주당도 뭐 계속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변해가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투기라고 하지 않고 뭔가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뭐 우파가 당선된다고 그렇다고 뭐 되게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는 것도 아닌 게, 이게 뭐 정당 문제를 떠나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원래가 쉽진 않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공동 사업을 한다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 철거 시작한다 그래도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기본 처음부터 하면 뭐 20년, 30년 너무 기본이고, 그 사이에 뭐 정권도 계속 바뀌지. 자기들끼리 뭐 비리가 있네 없네 소송하고 막 추진위원장 바꾸고 조합장 바꾸고 뭐 알박기 하고 뭐 개판 의문점이기 때문에 이게 쉽고 빠르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우면 이제 뭐 신규 공급이라도 해야 되는데, 신규 공급할 땅이 없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원하는 그 상급지들 아니면 뭐 서울 수도권 내에 신규 공급할 땅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살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서울 수도권인 건데, 어, 그 뭐 땅이란 땅을 다 개발했잖아요. 물론 저기 막 뭐 안성 막 평택 뭐 여기까지 가지 말고 제2외곽순환도로 근처 바운더리에 있는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경부에 붙은 남부 지역들 뭐 이런데, 어, 그런 데는 이제 지금 그린벨트를 밀어봤자 산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산이라는 게 주택 공급하기에 그렇게 적당한 땅이 아니거든요. 예. 뭐 개발을 하면 할 수 있는데 뭐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정책이 재건축 재개발. 어, 그건데도 사실 이거 너무 하세월이다. 그리고 이게 또 주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건축비가 막 급등하고 물가가 급등하고 이러면 손익이 안 나오는 시점들이 생기고, 또 나중에 이제 물가가 하도 오르고 뭐 이제 또 인건비는 근데 또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고 이러다 보면 또 잘 되는 시점도 오고, 이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또 재개발 재건축하기에 너무 공사 비용이나 이런 게 부담되는 시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 정부가 그나마 이제 뭐 이것저것 막을 수 있는 걸 뭐 막아보면서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좀 코스피로 돌려보자. 부동산도 이제 수도권 집중화를 지방으로 돌려보자. 그래서 뭐 이제 다극 체제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뭐 이게 사실 뭐 둘 다 잘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정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마음으로 응원은 한다. 예. 뭐 하지만 이제 정부도 이게 잘 안 될 거 알고 뭐 해도 오래 걸릴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환율도 제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구두 개입한다라는 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대외 요인 아니면 이게 뭐 잡힐 길이 없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제 그 대외 요인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1,440원에서 70원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거의 대통령이 협박조로까지 나서서 이렇게 부동산 뭐 메시지 내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밑에서 다 대통령이 밑에서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죠, 사실. 뭐 국토부 장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걔네들이 알아서 좀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협박조로까지 얘기한다. 품위를 상해가면서. 그런 게 이제 마땅히 뭘 더 할 게 없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니까 총대 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제 급등하는 부분을 살짝살짝 브레이크라도 잡아주면 뭐 그게 뭐 그렇게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막 뭐 이렇게 저 사람이 정말 부동산을 폭락시켜 가지고 막 배급 사회로 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심정적으로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물길을 좀 돌려보고, 주식 시장으로 돈을 좀 돌려보고, 지방으로 이제 좀 뭔가 다극제를 해보고 싶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좀 엄포라도 나서 브레이크라도 밟아보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큰 공급 대책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규제와 엄포만으로는 잠깐씩 시장에 긴장을 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장기간 잡히기는 어려울 거다. 다만 이제 글로벌한 경제 쇼크,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류의 쇼크들이 오게 되면 그때나 돼야 아마 이제 한동안은 이 부동산 시장이 잠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기존 세계화의 질서는 이제 사라지고 미중 경쟁 체제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에서 뭘 하려다 보니까 미국에 없는 게 한국에 꽤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국가 안보에 크리티컬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없는 것들. 그게 이제 흔히 뭐 조방원이니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 반도체. 뭐 이런 산업들은 지금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선택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산업들을 통으로 미국에 뺏길 수도 있고, 뭐 미국으로 들어와 막 해가지고, 근데 잘 활용해서 아시아의 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뚝 설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부디 한국이 뭔가 산업에서도 이제 K 열풍을 이끌어가지고 막 전국구로 막 이제 뭐 우주 산업이며 방위 산업이며 원자력 산업이며 반도체며 뭐 로보틱스며 이렇게 다 잘 돼가지고 전국구로 다시 이제 대한민국이 한번 부활하는 장이 오면 참 좋겠다. 뭐 중국 망해가는 건 뭐 내 할 바 아니고 중국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그 중국이 차지하던 그 중요한 역할들 다 우리나라가 다시 가져와서 이제 다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아니라 아시아의 아주 그냥 우뚝 서는 용으로
예, 그렇게 다극 체제가 가능해지면 그럼 참 좋겠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도 좀 살고, 예, 너무 이제 1극 체제로 몰리고 서울만 뛰는 이유가 지방이 죽어서 서울만 뛰는 거거든요. 지방에 투자해서는 답이 없으니까. 근데 지방에도 답이 오는 그런 시대가 뭐 쉽진 않겠지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적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바쁠 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예상보다 다시 찾아뵙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불과 한 열흘 안 되는 사이에 집안 어르신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이제 그 뇌출혈로 중환자실 들어가시고, 또 애는 제가 둘인데 둘이 벌써 뭐 입학하고 독립하고 뭐 이사하고 뭐 난리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잠시 알아 누웠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을 자꾸 깜빡이게 되는데 이게 안건염까지 와가지고 눈도 뭐 뜨기가 쉽지 않고 뭐 별별 핑계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됐고요. 이게 제가 시청자 통계를 보니까 20대, 30대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40대가 되면 인생 난이도가 헬이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들은 자꾸 아프시고 돌아가시고 애들은 자라나고 내 할 일 외에도 케어할 일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나 하나 케어하기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몸이 안 좋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이제 20대 30대 분들 대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뭐 최대한 건강하고 여유 있는 그런 40대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모든 연령대 분들도 행운과 건강을 빌면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이게 뭐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편집도 잘 안 하고 좀 그냥 길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